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리더 또한 내가 직접 투표한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탄생한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신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누구죠? 인간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같은 나라의 같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절반은 조국 장관 반대, 절반은 조국 장관 찬성, 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나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옳고 그름을 그들이 나누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옳고 그름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반대하러 외치러 나왔고요.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옳고 그름의 주체가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인간 중에서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나 자신. 계속 보세요.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아주 당연해 보인다. 이 세상에 인간보다 똑똑한 동물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나?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에 금이 가고 있다면 믿겠는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믿겠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믿겠는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 존재는 하늘에 있는 신도 아니고 길거리의 음셋집도 아니고 밤하늘의 별도 아니다. 놀랍게도 이 존재는 생명과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찰스 다윈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명과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생명체, 즉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는 신 대신 존재하는 뭔가가 있다면 우린 신을 따를까요? 그걸 따를까요? 그걸 따르죠.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호모데우스에서 나오는 예시를 들어보자.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자판기는 커피를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버튼이 눌려지면 뜨거운 물을 내리고 커피가루를 넣고 설탕을 넣고 우유를 넣고 컵에다가 내용물을 내린다. 커피를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커피 한 잔이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커피를 인간이 마신다. 그런데 생명과학에 따르면 이 버튼을 누르고 커피컵을 들어올려 마시는 인간까지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다. 생명체는 알고리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몸속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명체를 만드는 설명서가 들어있다. 우리는 그 설명서를 DNA라고 부른다. 그대의 눈동자 색에서부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네 글자로 적혀있다. A, C, G, T. 이 네 글자를 잘 조합하면 나무에서 원숭이에서 인간까지 모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컴퓨터의 본체 속은 두 자로 이루어져 있다. 0, 1. 이 두 자를 잘 조합하면 아주 멋지고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탄생한다. 컴퓨터나 생명체나 모두 몸속에 설명서를 갖고 다니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설명서는 수십억 년에 걸쳐 한자 한자 바뀌며 진화해왔다. 진화란 무엇인가? 낭떠러지에서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은 겁없이 낭떠러지에 다가갔다 떨어져 죽었다. 그러다 천천히 알파벳이 바뀌며 낭떠러지에 다가서면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 만들어졌고, 이 동물은 낭떠러지에 다가가지 않아 떨어져 죽을 확률이 줄어들었다. 낭떠러지에서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생존해온 우리의 설명서는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쓰여져 있다. 슈퍼마켓 따위는 없었던 수렵채집 시절 호모사피엔스는 되는 대로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칼로리라는 것이 음식에 담긴 에너지의 양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살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했고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맛있게 느껴서 에너지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었던 동물은 생존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온 우리의 DNA는 고칼로리 음식을 보면 입속에 군침을 만든다.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 동물은 새끼를 낳을 수 없었다.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은 그 생명체의 DNA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구에 처음 생명이 탄생한 후 35억 년 동안 DNA를 잘 전달받을 수 있었던 우리는 정말 성교를 좋아한다. 그렇게 인간이라는 파일명의 알고리즘이 한 줄 한 줄 써내려졌다. 위험한 것엔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라. 고칼로리 음식엔 맛있음을 느껴라. 애인에게는 성욕을 느끼고 사자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병을 옮기는 모기에겐 싫음을 느끼고 낯선 자에겐 경계심을 느끼고 너의 DNA에겐 귀여움을 느껴라. 그리고 커플들은 7년 정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라. 너의 DNA가 너희 둘 보살핌 없이 스스로 생존하려면 적어도 아이가 7살은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사랑하라.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 안의 알고리즘이 하는 말을 들어왔던 것이다. 같지만 이런 자, 올가니즘과 알고리즘의 어떤 연관성 좀 여기 지금 전해줬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체는 일종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고 살아있고 종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알고리즘이 없으면 사자 잡으러 혼자 맨손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알고리즘이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거야. 사자를 잡을 때는 최소한 10명이 이상이서 긴 창이나 칼이라는 무기를 들고 함께 싸우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절벽에서 절벽 끝으로 가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그 생명체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 끝에 서는 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더 한번 봐요. 여기까지 재밌죠?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덮어놓고 믿는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게 되면 그게 이데올로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선포하고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는 교주들일수록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게 만들어요. 믿게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성을 가져도 안 되고요. 논리를 가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못된 짓거리들을 따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주님들은 무조건 아멘하고 이성과 논리와 생각,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생명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요. 그 특권은 못 써먹게 만들어요. 제가 어제도 요 며칠 새 모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꼭 깊이 잠들었다 싶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앵앵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앵 소리 나면 바로 빨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놈을 잡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요. 근데 얘네들은 왜 하필 3시에서 5시 사이에 올까? 제가 늦게 자니까 2시 혹은 3시 그때 부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은신해서 들키지 않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눕는다고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잠자는 이 알파파가 나오거나 숨소리가 잠자는 숨소리나 산소의 양이 활동할 때 제가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아니라 잠자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 양이 딱 감지가 될 때 그때 싹 내려와서 마음껏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그 조그만 모기 한 마리에도 굉장한 알고리즘이 숨어 있거나 지능 지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생존하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네들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생존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그 벼룩하고 싸우는 거, 빈대하고 싸우는 거 혹시 간증 못 들었나요? 정주영 회장이 그때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빈대, 벼룩이 많았어요. 이놈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침대 이제 이 빈대가 계속 기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못 기어 다니게 침대 발을 전부 다 세수대에다 물 담아갖고 담아놨대요. 그럼 기어오다가 물에 빠져서 죽으니까. 그런데도 또 물리고 있더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무나 보니까 이놈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뚝 떨어진다라는 거야. 자기를 향해서. 지능 지수가 얼마나 높아요? 천정에서 떨어지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목표물로 떨어지기까지 굉장한 훈련이나 고도의 계산이 있어야 떨어진다고요. 그 조그만 게 잘못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만 그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작동 못하게 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해왔던 생존의 법칙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심나면 확인하고 불안하면은 두드려보고 겁이 나면 안 가버리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무조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시켜버리면 의심나도 가게 되고 겁이 나도 돌진하게 되고 불안해도 그래 뭐 남들이 다 가니까 하고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그 뭐 별일 있겠냐 하고 따라가는 이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이데올로기고 그 중에서도 강력한 종교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 근데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존해왔던 모든 삶의 노하우, 방식,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무력화가 된다면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인간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양면으로 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알고리즘,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그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각자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번성하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게 또 과학의 매력 아니겠는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생명체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 이제까지 알고리즘은 누가 만들어 왔어요? 생명체가 만들어 왔잖아요. 온갖 경험과 절벽 끝에 서본 경험과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경험과 그 다음에 사자와 싸워본 경험과 이걸 먹고 이걸 먹었더니 배가 아프고 저 버섯을 먹었더니 죽었더라. 그래서 저런 빨간 버섯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모든 데이터가 알고리즘으로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왔던 생명체들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이제는 거꾸로 그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이름이 빅데이터예요. 한번 계속 보세요. 우리 각자가 흥미있어할 만한 영상이 쭉 리스트되어 있다. 모두 우리가 시청했던 영상들, 좋아요를 눌렀던 영상들을 바탕으로 어떤 영상에 관심이 있을지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특정 영상을 얼마 동안 시청했는지, 영상의 몇 퍼센트를 보았는지, 좋아요를 누른 시점은 언제인지, 공유를 했는지, 코멘트는 달았는지, 코멘트에서 머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어떤 부분을 반복해서 보았고 어떤 부분에서 정지를 했고 어떤 장면이 나오자 영상을 껐는지까지 기억하고 그대에 대해 배웁니다.
된다.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는가? 페이스북에 따르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어떤 사람의 좋아요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좋아요 10개가 있으면 직장 동료보다 그의 성격을 더 잘 파악했고, 좋아요 70개를 가지고는 그 사람의 친구들보다도 더 잘 파악했으며, 그 사람의 가족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선 좋아요 150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의 배우자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선 좋아요 300개면 충분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300개의 좋아요를 가지고 수년간 동거동락한 배우자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한 300단계만 거치면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배우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 보면 희한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봤는데 그 옆에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추천돼 있잖아요. 이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검색 기능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미 알고리즘으로 나라는 알고리즘을 이 빅데이터가 파악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계속.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선 몇 개의 좋아요가 필요할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인간의 기억력은 컴퓨터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인간의 판단력은 그날의 기분이나 날씨, 판단을 내리기 전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걸 한 단어로 실수라고 하지 않는가? 인간은 매번 실수를 한다. 인간은 컴퓨터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까먹을 일도 없고 날씨나 기분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일도 없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 정도나 그 사람의 인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선 이미 당사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직장 상사가 나에게 술, 담배를 얼마나 하는지 물었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답은 나보다 나의 알고리즘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 상사의 물음에 굳이 내가 직접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의 알고리즘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의 물음에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알고리즘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애초에 나의 상사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나의 알고리즘을 보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알고리즘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알고리즘이 나에 대해 파악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면 나를 완전히 파악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파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유튜브 홈에 들어가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에게 수많은 영상을 추천해준다. 그리고 보통 내가 시청하고 싶은 영상은 처음 10개 추천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5개 안에 포함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3년? 2년? 그렇다면 3개 안에 포함되기까지는? 2개 안에는? 그렇다면 1개 안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점점 정확해져 내가 영상 하나를 넘길 필요도 없이 매번 첫 번째 뜨는 영상이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영상을 직접 고르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개의 영상 리스트가 필요하긴 할까? 아니, 유튜브 홈페이지가 필요할까? 유튜브 아이콘만 누르면 바로 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아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데 유튜브는 나라는 존재가 필요할까? 나의 알고리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표본을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사회라는 공간으로 확장해보자.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유튜브나 그 모든 이제 SNS 서비스 혹은 컴퓨터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는 인간이 굳이 선택하거나 굳이 그 뭐 내가 내 의지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해주는 대로만 살면 돼요. 왜냐하면 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아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의지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을 이분은 다 알고 미리 피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머리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을
엘리사는 다 죽인 거죠. 농담이고 그만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라는 인간은 굳이 거기에 무슨 대단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면은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누가 알고리즘이 됐든 신이 됐든 내 앞길을 열어준 대로 그냥 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일일까요? 아닌 거죠. 정말로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 신학이 교회에서 배웠던 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이 알고리즘 하나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알고리즘을 알아주는 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 품속에 들어가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니까 나를 가장 행복하고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확 맡겨버리고 싶어서 얼른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당신의 파악한 알고리즘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알고리즘을 깨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알고리즘을 깨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서 그 광야에서 너의 알고리즘은 뭐냐 그걸 알게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알고리즘을 알았어요? 그게 나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알고리즘을 알았으면은 그때부터 너는 그 알고리즘 위에 플러스 알파, 너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 너의 알고리즘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 그 알고리즘으로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해. 그러면은 너희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두 기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알고리즘을 무력화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어디서 무력화가 되냐면 이데올로기 앞에서 무력화가 돼요. 그 중에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앞에 서면은 종교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뭐를 반복해서 가르쳐요? 나라는 존재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고 그리고 리모컨만 들고 있으면은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네가 원하는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거는 다 저절로 공급될 거야.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요. 그 알고리즘이 해주는 대로 우리 살아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거니까. 종교는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게 반복 훈련 시키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의지, 내 생각 다 내려놔지면 우리 회장님들의, 교주님들의 패턴에 우리 알고리즘을 거기에 반납해버리고 그 패턴에 따라가서 그 교주님들의 패턴에 나의 알고리즘을 끼워 맞추고 그걸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믿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가요. 여기서는 지금 이 알고리즘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디에 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다 기록되는 세상에서 알고리즘이 나를 완전히 파악한다면 내가 정치인을 직접 고르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내가 직접 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 민주주의라는 홈페이지가 필요하긴 할까? 그냥 투표 시기에 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투표해주면 되지 않을까? 나보다 내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데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회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있을까? 나의 알고리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은 나라는 구시대적인 생물학적 존재가 필요할까? 생물학적 존재 없이 알고리즘만 떠다니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알고리즘을 인간처럼 인정해주고 온갖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법인이라고 부른다. 이 땅은 누구의 것 같은가?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둘 다 아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알고리즘이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삼성이라는 알고리즘, 이것은 애플이라는 알고리즘. 그들은 셀러리맨처럼 돈도 벌고 소득의 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에 관세도 낸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국가라는 존재도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끼리 대화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투자도 하고 운전도 하고 진단도 하고 작곡을 하며 게임을 하고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소설을 쓴다. 알고리즘은 인간이 하는 것을 열심히 배우다가 벌써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33년까지 미국에 있는 47%의 일자리가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자리가 대체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 새롭게 부상 중인 웨어러블 기기는 우리의 맥박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몸의 이상 여부를 알려준다.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다니는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가 아침에 일어나 당일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더라도 웨어러블 기기가 혈당이 높으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관계없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분보다 웨어러블 기기의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보다 알고리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보다 알고리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알고리즘을 믿어라. 21세기 우리는 엄청난 종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이번 종교의 목표는 인류의 구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교의 신은 Are you honestly, legitimately concerned about this? Are you 방금 is 나왔던 like 영화 AI 아, one of your main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worries in regards to the future? Yes, it's less of a worry than it used to be, mostly due to taking more of a fatalistic attitude. So you used to have more hope, and you gave up some of it, and now you don't worry as much about AI. You're like, this is just what it is. Yeah, pretty much. Yes, yes. So what happened with you where you decided, or you took on a more fatalistic attitude? Like, what was there any specific thing, or was it just the inevitability of our future? I try to convince people to slow down AI, to regulate AI. This was futile. I tried for years. This seems Nobody like a scene listened. in a movie Nobody where listened. the robots are gonna fucking take over and you're freaking me out. Nobody listened. Nobody listened.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앨런 머스크예요. 아까 나왔던 사람이 앨런 머스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영화 뭐죠? 예,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 회장님. 예. 예, 그래서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알고리즘이 뭐냐는 거죠. 알고리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알고리즘이 바로 오가니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패턴에 대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아마 알고리즘이 이제 제 생활 패턴을 쭉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몇 시에 자고 자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밥은 어떤 기름진 걸 좋아하는 건지 담백한 걸 좋아하는 건지 야채를 좋아하는 건지 하루의 섭취량은 섬유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지방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이게 내 생활 패턴을 아마 한 달만
이 AI가 아니 그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낸다면은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낸다면 아마 저는 놀랍게도 100년 살 걸 한 1000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그 패턴만 바꾸면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대로 하는 게 꼭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진짜 좋아해서 원래 건강하게 타고 태어나서 이 사람 100살까지 살 운명인데 너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60살까지밖에 못 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오래 살게 만들어주거나 자기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하고 다른 게 있는 거죠. 뭐가 달라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에게 오랜 시간 내장되어 있던 이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제가 요새 아주 작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검색을 하면은 반드시 알고리즘은 내가 만약에 스포츠를 보면은 반드시 거기 관련해서 스포츠를 쫙 추천을 해줘요. 야구를 봤으면 야구에서도 한국 프로야구를 봤냐, 미국 메이저리그를 봤냐, 아니면 일본 야구를 봤냐에 따라서 메이저리그 하나 보잖아요. 메이저리그 쫙 추천해주고 메이저리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해외 프로축구도 추천해주고 쭉 순서대로 쭉 추천을 해줘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추천해주는 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는 이 최소한 유튜브 추천 예를 들면 얘네들이 감을 못 잡아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감을 못 잡아. 이게 저에게는 아주 작은 통쾌한 승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고리즘에서 누군가가 제시해주고 있는 나를 파악한 나를 그게 바로 나라고 나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파악하지도 않고 이게 진짜 인류사의 비극인데요. 성경은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무섭게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분명히 나는 내 알고리즘에 그게 있는 거야. 얘네들도 파악할 거야. 저 인간은 알고리즘이 기분 나쁩니다. 뭔가를 제시해 주면은 꼭 거꾸로 간다. 알고리즘이 청개구리구나. 벌써 그 알고리즘도 파악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다 파악했을 거예요. 예, 청개구리구나.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청개구리로 탁탁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청개구리도 나는 또 거꾸로 끝까지 청개구리로 갈지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죠.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 나라는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과 알고리즘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인다 말 되죠.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알고리즘이다 말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리즘은 내 거고 패턴은 내게 아니에요. 패턴은 내게 아니라 패턴은 인류사에 만들어진 몇 가지의 시스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알고리즘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은 패턴을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패턴은 훨씬 더 거대한 데이터, 거대한 시스템이고 나라는 알고리즘은 다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나는 알고리즘이지만
사회의 거대한 어떤 현상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배달의 민족의 배민에는 수많은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 아파트 506호, 아니 5동 16호 사람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반드시 족발을 시켜 먹는다. 이건 알고리즘일까요? 패턴일까요? 알고리즘이에요. 그 사람의 알고리즘인데, 그런데 삼성 아파트 5동 전체의 사람들은 희한하게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반드시 배달의 민족의 앱을 통해서 뭔가를 시켜 먹는다. 이건 알고리즘일까요? 패턴일까요? 패턴이 되죠. 그래서 이 삼성 아파트 5동 단지의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그러면 라이더들이, 배달의 민족의 배달 라이더들이 전부 다 그쪽에 집중해서 제일 가까운 다 세팅 스탠바이 하고 있다. 주문 떨어지면 딱 잡고 얼른 배달 가고, 얼른 배달 가고.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모이면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더 거대해지면 뭐가 되냐? 그게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래서 나라는 알고리즘은, 이데올로기 속에 들어가면 나라는 알고리즘은 나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 공부하기 좋은 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하나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 두 이데올로기는 나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꿀꺼덕 삼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패턴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패턴. 첫 번째 패턴 도덕윤리라는 패턴. 도덕윤리라는 패턴이에요. 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아니, 강남에 살고 있고 그렇게 부자이고 잘난 엘리트가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너는 하면 안 돼. 라는 일종의 이 패턴 넘버원. 뭐를 가지고 때려요? 도덕윤리를 때리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패턴, 도덕윤리란 패턴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3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서 외치잖아. 안 돼, 안 돼, 뭐 절대 안 돼 이러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라고요. 그런데 이 패턴, 도덕윤리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 패턴,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도덕윤리적인가요? 황교안, 나경원 보면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더해요, 더해. 그러니까 뭐죠? 내로남불 패턴이야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내로남불 패턴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내로남불 패턴에 왜 사람들은 낚여가지고 그렇게 갈까요? 그 속에는 수많은 시기심, 질투심, 부러움. 야, 어떻게 강남에 살고 있고 저렇게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잖아요. 잘생긴 데다가 서울대 교수인 데다가 뭐 돈도 있겠다.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왜 자식까지 표창장 위조를 해가지고, 야, 그 명문대 보내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좌절감, 박탈감, 상실감. 교묘한 이 패턴 안에는 도덕윤리의 이면에는 도덕윤리가 들어있나요? 아니면은 거기에 도덕윤리로 포장되어 있는 반대 영역, 좌절, 상실, 절망, 흙수저다 이러는 어떤 자괴감, 수많은 반대의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당신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왜 그래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싹 감추고 포장해서
근사한 도덕윤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패턴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이데올로기. 이걸 덥석덥석 대중들은 받아먹는다고요. 이 패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나라는 알고리즘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알고리즘을 지켜낼 수도 없고, 그리고 꼭 지켜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는 알고리즘을 전혀 엉뚱한 데 끌려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보니까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하나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끝판왕은 어떤 이데올로기냐?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인류사는 신정일치 사회로 갑니다. 신정일치 사회가 목표고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신정일치 국가였어요. 예외적으로 조선이 안 그랬죠. 조선은 신정일치 사회가 아니었어요. 일본 신정일치 사회죠. 중국 신정일치 사회예요. 아니라고 황제인데요. 신정일치 사회. 거의 신과 동급의 황제였잖아요. 유럽 다 신정일치 사회야. 유럽이 교황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의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교황은 강력한 권한이 있다는 거 아시죠? 카노사의 굴욕. 세속 임금을 임명하는데 그 임금에게 씌워주는 왕관이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더럽다고 교황이 어떻게 해서 왕관을 씌워줘요? 손으로 들어서 씌워줍니까? 발가락으로 어이구 발가락으로 들어서 씌워줍니까?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얼른 걸레 좀. 얼른 걸레 좀. 예, 물 좀. 예. 아유 걸레 좀. 왜 꼼짝 않고 웃고만 있어? 저렇게 귀부인 미소만 짓고 있어. 비난하고 있는 거지. 내 알고리즘은 이럴 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같이 7년 같이 살아보니까 내 알고리즘을 다 파악하고 아유 저 인간 또 저렇네. 이게 내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앉아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저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떻게 해야지? 감당이 안 돼. 아니 세 분의 문제점이 세 분의 알고리즘은 네. 체중이 비슷하다. 아닌데 이야. 아이고 물을. 예. 됐습니다. 뭐 그냥 여기가 곰팡이만 안 피우면 이거 다 걷어놓고 가면 돼요. 바람만 통하게 하면 되니까. 예, 됐습니다. 자, 예,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예, 물 들어도 돼요. 빨간색이라 또 갈면 돼. 그다음에 이거 들어서 나중에 바람만 통하게 하면 되니까. 자, 이게 이렇게 딱 갖다 놓고도 잃어버렸어 발치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알고리즘을 일단 알아야 내가 그걸 유지하든 개선을 하든 바꾸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가면은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회장님들 있어요? 없지요. 뭘 가르쳐줘요?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가지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라는 존재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군이 되는 거죠. 십자군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싸우자, 이기자, 구원받자, 이런 구호만 남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호가 남고요. 결론을 잘 보시면 이데올로기로 가면 갈수록 뭐만 남냐면 이데올로기로 가면 갈수록 구호만 남아요. 아주 심플한 구호.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남아요? 구호 외치는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강할까요? 나라는 알고리즘을 알아가는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강할까요? 그게 착각이야.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심플해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신 건강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잡해진다니까요. 내가 몰랐던 나까지 알아가니까 헷갈리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래 100년을 살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100년을 살지 못하고 50년밖에 살 수 없는 어떤 생활 알고리즘이 하나 끼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빼내야 되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빼낼 수도 있고 없는 알고리즘을 더할 수도 있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 나라는 알고리즘은 내 생활 패턴이나 지적 능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건강 척도의 판단력 정도의 모든 알고리즘을 빅데이터가 쫙 분석을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최소한 대기업의 상무나 이사나 부사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래 그런 알고리즘을 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왜 치킨집에서 치킨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진로가 바뀌었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종교가 이데올로기에서 거꾸로 이제 역순으로 가면 정치나 종교가 이데올로기를 거꾸로 가요. 이데올로기의 유포자고 생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를 공격해요. 정치도 이데올로기를 공격하고 종교도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면은 이데올로기의 실체가 뭐로 드러나요? 패턴으로 드러나죠. 내가 어떤 패턴에 갇혀서 어떤 패턴 속에 들어가서 어떤 패턴대로 살고 있구나. 도덕 윤리라는 패턴으로 가지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수많은 어떤 성공과 출세라는 패턴 안에 갇혀 있든지 쫙 패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하나씩 다 공부할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이야. 이걸 쫙 패턴을 알게 되면 드디어 나라는 알고리즘이 왜 이 패턴 중에 어떤 걸 붙잡고 있는지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나라는 알고리즘과 이 패턴 사이에 대화를 하든지 깨든지 계약을 끝내든지 넘어가든지 해야지 비로소 나는 나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이거 가짜란 말이에요. 관념이라고. 이게 나라는 존재가 관념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고 이제는 진짜 현실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데올로기를 까는 거예요. 저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데올로기를 가장 악용하는 집단들이 보면은 가장 요 첨단에 서 있는 요 집단들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시죠? 프로슈크마이 교회에서 성경 한 권은 하나님은 성경 한 권만 주셨을 뿐이에요. 성경 한 권 주셨어요. 이 한 권의 성경을 우리는 이제까지 역순으로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인간 종교와 정치가 끊임없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성경 해석에 끊임없이 개입을 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패턴들을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치로 써먹고 종교로 써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 이데올로기를 역순으로 가서 이데올로기에서 패턴을 분석해내서 패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을 붙잡고 저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었는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패턴에 빠져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패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얍상하게 이데올로기를. 자, 도덕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면
참 안타깝게도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배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데올로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이 도덕윤리라는 이데올로기를, 이 패턴을 써먹으니까 그 겉으로는 도덕윤리이지만 뒤로는 뭐가 있다고요?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우리는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관념의 세계이고 이 관념의 세계에서는 벗어나서 실제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로 건너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한 5분 후에 이제 2부 하겠습니다.